이제 24시간 촛불을 든다는 거야.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힘든 투쟁이에요. 근데 왜 이분들은 24시간 촛불을 들까?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 아닐까? 너무나 분노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개고생해서 일을 해도 식구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는, 그래도 식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분노해서 이분들은 24시간을 걸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빨갱이라고, 종북 좌파라고 그렇게 내지르지 않았나. 그 절박한 사람들의 심정을 어떻게 해도 환경이 재벌을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도 많은데, 그렇게 죽기보다 싸우다 죽겠다고 나선 사람들한테 우리는 빨갱이라고 욕해온 거 아닌가. 저는 우리 사회가 그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이 편향된 시각, 사실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노동 조건이 약화됐냐 하면 언제부터 이 노동 조건이 악화됐냐 하면 민주노총이 약화된 다음부터야. 민주노총이 그 뭐라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부터예요. 이 민주노총이 원래 김영삼 때까지는 불법이었어. 그 뭐 전교조나 민주노총이나 불법이었다고. 근데 김대중 정부 때 전교조가 아마 합법화될 거야. 아니야, 그 김영삼 말기에 되든가? 하여튼 전교조하고 민주노총이 합법화가 돼. 합법화가 된 다음에 그 노무현 정부가 됐을 때 그들을 귀족 노조라고 불러요. 예. 귀족 노조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이 민주노총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 싸우는 거를 막 비난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 노조 파업을 빨갱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더 그랬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렇게 민주노총을 비하했어요. 귀족 노조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전교조에 대한 비하가 진짜 심했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전교조 선생님들 무능하다고. 전교조 선생들 무능하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은 귀족노조다. 이런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보니까 2005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예. 2005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왜 그랬냐 했더니, 원래 이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한 다음에 민주노총하고 그 열린우리당하고 둘이서 162석을 먹어. 그런데 그때는 한 편이었은 거야. 3번, 12번이 거의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야.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신자유주의 노선을 계속 걸어가니까 그 민노당이 등을 돌린 거야. 그리고 이제 민노당이 이제 비판을 한 거지, 먼저. 비판을 하니까 노무현 지지자들 중에 무조건 노짱만 보면 눈물이 나. 이런 애들이 막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고 욕하고, 그 전교조를 무능한 것들이라고 욕을 했더라고. 근데 거기서 아주 교묘하게 욕이 섞여 들어간 거야. 그니까 그 뉴라이트, 소위 그 영남 쪽 뉴라이트들이 교묘하게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인 척 하면서 글을 썼어. 그러면서 그게 진짜 노무현을 아끼는 척 하면서 그 민주노총하고 그 전교조를 비하한 거야. 왜냐면 그때 민주노총하고 전교조가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노무현 정권을 비판을 한 거야. 왜냐하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만들고 지켜줬으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해야지. 너 원래 좌측 깜빡이 켜고 대통령 됐잖아. 근데 왜 재벌들을 위한 정책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니까 그 노무현 지지자들이 무조건 노무현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민주노총하고 전교조를 막 욕을 했던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몰랐어. 나중에 내가 찾아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민노당하고 그 갈라서, 그러니까 민노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때부터
민주노총을 욕하기 시작했어. 그 결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보니까 쭉 쓰여진 글들을 보니까 2006년, 7년에 뭐가 민주노총을 빨갱이라고 욕하고, 빨갱이가 아니라 민주노총을 귀족 노조라고 욕하고, 전교조를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욕하고, 그 다음에 환경운동가들을 비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욕을 했어. 기억나지?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고.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야. 딱 10년 전에, 예, 딱 10년 전에 그 소위 노무현을 지지했던 그룹이 노무현을 지지한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 거야. 민주노총은 귀족노조요. 전교조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선생이요. 환경운동가들은 현실을 모르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시민 없는 시민단체다. 그렇게 욕을 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네 가지가 노동운동, 교육운동, 환경운동, 그리고 내가 아까 맨 마지막으로 뭐 얘기했지? 시민운동.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였냐면 진보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전부 다 무능이란 프레임을 씌운 거야. 무능. 그래가지고 그 2007년에 이명박이 당선된 이유가 그거야. 진보는 무능하다. 진보는 무능하다라는 딱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 2007년에 이명박을 당선시킨 거야. 유능한 보수. 기억나요? 다이나믹 코리아 유능한 보수. 좌파 애들은 비판만 하고 대안이 없다. 그때 유행했단 말이야. 인터넷상에 그냥 널려 있었단 말이야. 좌파는 무능하고 비판만 한다. 무능한 비판자들. 그렇게 낙인을 딱 찍어놓고 보수가 잡아야 된다. 보수는 적어도 먹여 살린다.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했어요. 그래서 이명박한테 대통령을 맡겼더니 어머 유능한 사기꾼이었던 거야.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유능한 게 아니라 유능한 사기꾼이었던 거야. 사기를 치는 것만 유능했던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박근혜를 차라리 뽑았을 걸 이러면서 후회하면서 박근혜를 뽑아줬더니 박근혜는 양아치였던 거야. 골목에서 운동화 꺾어 신고 빈따 뜯는 건달도 아닌 양아치였던 거야. 동네 건달.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거지. 생각해보면 보수는 한 번도 유능했던 적이 없었던 거야. 보수는 한 번도 유능한 적이 없었던 거야. 박정희 때 경제가 성장한 건 그게 자유주의 경제학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똑바로 해야 된다.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물가가 안정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물가가 안정되어 있었다. 그 말 맞아요. 왜? 그때는 통제경제였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야. 박정희 때 전두환 때는요 통제경제였어요. 한마디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국가가 개입을 해서 한마디로 짜장면 가격, 버스 요금 못 올리게 막아놨었어. 그래서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통제하는 경제는 기본적으로 물가를 눌러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박정희 때는 아버지가 받은 월급이 얼마 안 돼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었어. 물가를 상대적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절에 먹고 살았던 거야. 근데 박근혜 때 물가가 어떻게 해서 폭등을 하잖아. 돈은 오르지 않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가 폭등을 한 거야. 박정희 때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고 느꼈던 게 그게 뭐냐. 그때 월급이 10만 원이야. 노동자 월급이 10만 원, 15만 원 할 때야. 예. 근데 10만 원, 15만 원을 받아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쌀값을 눌러놓은 거야. 시장 물가, 쌀값을 눌러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값싼 월급을 받아서도 낮은 월급을 받고도 살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3,000원을 들고 가서 엄마가 장을 봐올 수 있었어요. 예.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요. 네. 너는 크자밖에 쓸 줄 몰라?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 물가를 여러분 그거 알죠? 짜장면 가격. 짜장면 가격이 그 박정희 전두환 때 안 올랐던 거.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짜장면 가격을 물가 지수
기준 품목에 넣어놨던 거야. 물가랑 가는 짜장면 값이랑 뭐 쌀값이랑 뭐 몇 가지를, 예, 그 짜장면의 가격을 통제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유 경제에 따라서 올라간 게 아니라 무조건 짜장면 값을 얼마로 맞춰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장 물가를 통계를 낼 때 그렇게 잡아놓은 물가들이 있었어. 그 잡아놓은 물가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물가가 낮았던 거야. 응. 예. 박정희 전두환 땐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야. 뭐? 국가가 물가를 통제했기 때문에. 그때 경제를 막 노동자의 월급이 지금보다 많았던 게 아니야. 그 박정희 전두환 때 노동자의 월급이 지금보다 많았던 게 아니라 그때는 물가를 국가가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예. 그러면서 박정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뜻 아세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얘기해. 그래서 사상의 자유, 이걸 중시하는, 개인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중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유권이야. 그럼 이 자유권은 뭐냐면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걸 보장해주는 게 그게 자유권이야.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그 다음에 민주주의 할 때 그 민주주의는요, 경제민주화 개념이었던 거야.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여서 국가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구하는 그게 자유민주주의야. 그걸 내가 2007년에 우리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아니야, 2008년이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했어. 그게 어디 나왔던 얘기냐면 국민윤리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야. 지금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96년부터 2009년까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96년부터 2009년까지 국민윤리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가르쳤다고. 정치적인 자유권과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체제,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그걸 내가 이제 막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만 애들이 그러는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국민윤리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라니까. 예. 그게 국민윤리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좌파 교과서, 빨개 교과서 누가 썼어? 헌법에 나온 얘기야,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의 뜻이 그렇게 나와.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이승만 때부터 헌법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더라니까. 내가 국민윤리 교과서가 망치부인 수필집이냐. 망치부인이 북 가는 대로 쓰는 글이 수필인데, 내 수필집이냐. 그래서 내가 걔네들이랑 싸웠단 말이야.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처음 알았다, 손? 이게 왜 이랬냐. 야, 망치 부인이 선동자입니다. 왜? 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막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막 불끈불끈 솟아? 네가 귀가 얇은 거지. 내가 뭘 선동을 했다 그래. 내가 뭘 어떻게 했어? 아니, 교과서 읽어줬는데 그게 왜 선동이야? 새끼, 너 국민윤리 빵점 맞았지, 새끼야. 아,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40대 중반 이후는 몰라. 40대 중반 이후는 국민윤리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 예. 40대 중반 이후는 그렇게 안 배웠어. 중고등학교 때. 이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5년 동안 가르친 내용이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5년 민주정부 시절에 그때 가르쳤던 내용이라서 그 뒤에 지금은 아마 그 부분을 강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3대 동안에 우리가 뭘 중심으로 가르쳤냐면 근로 3권, 노동 3권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 헌법에 나오는 거다. 근로의 권리를 설명할 때 근로권이 나와요. 근로 3권이 나와.
그거 아시죠?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해설한 책이 헌법이야. 그 법이. 헌법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근로의 권리가 나와. 근로의 의무가 나오고. 그러면 근로의 의무는 뭐냐? 신체가 멀쩡하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근로의 의무예요. 그러면 근로의 권리는 뭐냐? 일하고 싶으면 일자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게 근로의 권리야. 그래서 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 이후에 쭉 쓰여진 헌법에는 일하고 싶은 자를 자를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거야. 김영삼 때까지. 그 아마 지금도 헌법에서 근로의 권리가 보장돼 있을 거야. 그러면 함부로 자를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를 수 없는 게 정규직인 거야. 근데 김영삼 때 IMF가 들어와가지고 그 근로의 권리, 평생 직장을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서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온 국민이 잊어버린 개념. 그게 근로 3권이야. 노동 3권. 노동 3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첫째,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단결권.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단결권.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노동조합을 만들면 뭐라 그랬어요? 빨갱이라 그랬잖아. 무엇보다 삼성에서 노동자 조합을 만들려고 했다는 이유로 굶겨 죽이고 말려 죽이잖아. 이거 삼성은 반헌법 기업이야. 만약에 유럽에서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어마어마한 벌금 내고 망해요. 미국에서 노조를 못 만들게 한다. 노조를 만들려고 해서 탄압했다. 이거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짓 하면요. 물론 트럼프 이전에 미국에서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법이야. 법 위반이야. 45년 이후에 국제 인권 탄압에 해당이 되는 거야. 예.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 단체 교섭권. 이게 무슨 얘기냐? 노동조합이 회사랑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다. 이게 단체 교섭권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노동자들이 파업한다고 월급 더 올려달라고 저 새끼들이 파업을 한다. 그리고 욕을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월급 올려달라는 파업은 헌법에 나오는 보장된 권리예요.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자의 권리야. 왜냐? 그 임금 인상은 왜 임금 인상을 요구하냐면 물가가 인상되니까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노동 3권의 이 단체 교섭권에 들어가 있는 의미야.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철도 파업이 민영화를 반대한다 그래놓고 지네 월급을 올려달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 비판했죠. 기억나요? 그 무슨 공기업들이 파업을 하면 월급을 몇 % 올려달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해. 그걸 막 욕을 하면서 저것들을 결국 지들 월급을 올리려고 파업을 한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저 학교 저것들이 애들을 가르친다고 욕한 거랑 똑같은 거야. 학교에서 애들을 감히 가르친다. 세상에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비판한 거랑 똑같은 거야.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임금 인상 요구가 들어가야 돼. 몰랐죠? 요 얘기 처음 들으신 분. 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러면서 지랄하고. 예. 이거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몰랐어. 내가 10년 동안 이 얘기를 떠들었어요. 최순실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많이 못 떠들었는데 다시 본질적으로 내가 이걸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돼. 우리는 이번에 박근혜를 내쫓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때 어떤 정부를 세워야 되니까 어떤 정부를 세울 거냐 그게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은 물가 인상분에 맞춰서 노동 임금을 올리란 요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나머지 정치적인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거 몰랐죠? 노동조합이 정치적인 요구만 하고 임금 인상 요구를 안 하면 파업을 못해. 파업의 기본적인 조건이 반드시 파업은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임금과 무관한 파업을 못하게 돼 있어, 법으로. 그래서 KBS가 파업을 하든 MBC가 파업을 하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러면서 파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월급을 올려달란다! 이 쌍놈의 새끼들이! 그걸 무식한 거라니까. 파업을 하려면 무조건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돼.
임금 인상을 원하는 파업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한쪽 귀퉁이에 임금 인상 요청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걸 귀족 노조 새끼들이 지금도 돈을 많이 받아 처먹으면서 더 받으려고 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비난하고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비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노동자의 파업은 월급을 인상하기 위해서 파업해야 되는 거야. 물가를 반영한 임금 인상. 그게 왜 그러면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빨갱이들도 아니고 어떻게 파업해서 임금을 올리라고 헌법에 정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랬냐? 내가 그랬잖아. 1, 2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가지고 기업이 막 돈을 벌었는데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더라. 그래서 전쟁이 나더라. 그걸 두 번의 전쟁을 깨닫고 이 발전된 서구의 자본주의들이 깨달은 거야. 아, 노동자들이 망하지 않도록 월급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 기업가는 탐욕이 너무 심해서 그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돈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뭘 할 수 있는 권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아예 헌법에 명시해서 그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서비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할 때 여러분들은 뭐야? 헌법을 지킨 노동조합이라고 박수를 쳤어야 됐던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몰랐잖아. 왜? 학교에서 절대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아. 학교에서 절대 이걸 가르치지 않아. 유럽에서는 중학교 2학년 정도 나이가 되잖아요. 이 부분만 1년 동안 가르친대. 중학교 2학년 정도 나이 아이들에게 노동 문제, 노동조합의 권리, 노동자의 권한 이런 것들을 1년을 가르친다는 거야. 왜냐하면 걔네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노동 3권의 의미를 다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파업하면 빨갱이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반기업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예. 지금 이걸 처음 듣고 있다라면 이게 왜냐? 나도 학교 다닐 때 몰랐어. 내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애들을 학원에서 사회탐구를 가르치면서 알게 된 개념이야. 세상에 교과서에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 근데 왜 나는 그때 못 배웠을까? 선생님이 그 부분은 건너뛰어.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서 건너뛰고 다른 걸 막 자유민주주의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반공사상의 이런 거 가르치느라고 노동자의 권리는 덮고 넘어갔던 거야.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를 모르는 국민으로 키운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몰랐다는 거야. 배운 기억이 없는 이유가 박정희 전두환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박정희 전두환 때 그런 거 가르치면 선생님이 잡혀갔어. 남영동 가서 고문당해서 빨갱이 되고 삼처교육대 가서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노동자의 권리를. 그래갖고 김영삼 때까지 김영삼이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 선진국은 파업 같은 거 안 한다. 그때 프랑스가 최대 파업 중이었어. 프랑스가 굉장히 유명한 90몇 년도에 굉장히 오랫동안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전국적인 파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김영삼이 선진국은 파업 같은 거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프랑스는 선진국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막 우리 국민들이 알았다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지배 세력이 김영삼이 자기 아버지가 부자였잖아. 자기 아버지가 멸치를 어마어마하게 잡아가지고 그걸로 부자였기 때문에 한 번도 노동자가 되어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김영삼이 그런 개소리를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영삼이 그때 선진국은 파업하지 않는다는 개소리를 남겼고 프랑스가 대파업할 때 그래서 이제 그때 MBC였나? 한겨레였나? 취재를 가요. 그래갖고 프랑스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렇게 파업이 오래돼갖고 막 길게 이제 고속도로에 쫙 길을 서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길이 막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노동자들이 뭘 다 트랙터인가 뭔가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 고속도로를 점령했었어.
그래가지고 계속 서 있는 거야. 오랫동안. 근데 옆에서 뭐 저기 뭐 바베큐도 해먹고 길거리에서 그냥 그 시민들이 뭐 이게 치즈도 구워 먹고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불편하지 않냐. 지금 가야 되는데 이게 파업이 돼가지고 도로가 마비됐는데 전국의 고속도로가 마비됐어 그때.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는 건 저 사람들의 기본권이다.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할 때 저들도 나를 지지해 줄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파업을 지지한다. 그게 선진국 마인드였어. 예. 그게 선진국의 마인드였던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노조도 쓰레기 같은 사람도 있다. 그쵸. 노조 안에도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죠. 어딜 가나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노조가 쓰레기는 아니었어. 그래서 이 선진국의 마인드는, 나는 솔직히 얘기했고 내가 지난 가을에 감동한 게 뭐였냐면, 지하철 파업을 하는데, 지하철이 최장수 파업을 했어. 그런데 노인들도 욕을 안 하더라고. 막 그 지하철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요. 막 이렇게 문이 안 닫히고 막 이런 사고들이 났어. 그런데 노인들이 파업 때문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 그게 물론 이제 대체 노동력이 투입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파업을 비난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야. 파업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야, 국민들이. 예. 파업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야. 그 얘기 나오면 꼭 그런다. 철도 노조가 직장을 대물림했다고. 몇 명이나 그랬는데. 몇 명이나 그랬어. 이게 아주 물타기죠. 어저께 우리가 선거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개표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파업 얘기하니까 그런 그 철도 노조에서는 직장을 대물림한대요. 요것들이 아주 준비된 멘트들이야. 요게 국정원에서 펴는 논리예요. 국정원 직원도 아니면서 그런 댓글을 썼으면 네가 덩달이야. 알아? 예. 자, 이게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안 되고 왜? 공기업 민영화라는 건 결국은 뭐냐? 그 기업, 그 민영화된 경영진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 가격은 올리면서 일단 돈은 많이 벌어들이고 비용을 줄이려면 사람을 잘라. 근데 이게 사람을 자르면 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큰 식당을 갔어. 식당이 커. 테이블이 많아. 손님이 꽉 찼어. 아무리 여기요 불러도 그 서비스 하는 아줌마가 안 와. 이모가 안 와. 그 이유는 뭐야? 사람이 적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비용을 줄이는 게 그거 개념이야. 가격은 올리고 비용은 줄이는 거. 가격은 올리고 비용을 줄여서 그래서 뭐를 얻는 거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거야.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는 거. 그게 민영화야. 공항을 이용하거나 철도를 이용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철도, 안전하지 않은 비행기에 돈은 더 주고 타야 되는 거. 그게 민영화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뭐라고 가르쳤냐면 효율적인 경영이다. 효율 경영이 민영화다. 효율 경영 아니야. 그건 재벌 폭리 경영이야. 예. 재벌 폭리 경영을 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경영이라고 가짜로 가르친 거야. 병원도 민영화. 근데 여러분 국립병원은 별로 많지 않아요. 병원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는 국립병원 민영화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의료 민영화 이러면서 잠깐만요. 자꾸만 누가 뭘 보내. 뭐지? 예. 꿀잼각 고쳐졌대요. 네. 꿀잼각이 고쳐졌대요. 지금 꿀잼 한번 눌러볼까요?
예. 꿀잼 한번 눌러보면 아프리카에서 예. 꿀잼을 누르면 꿀잼이 3개씩 뜨던 거, 그 꿀잼을 한번 눌렀는데, 꿀잼 각을 한번 눌렀는데, 그러니까 이모티콘 말고 꿀잼 각. 예, 꿀잼 각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랬을 때 3개씩 뜨던 거 이제 잡혔대. 네. 아프리카에서 그 원래 이 꿀잼 각이라는 걸 다른 시청자들이, 다른 방송인들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꿀잼 이거를 넣었는데 우리 망치부인 방송만 반대를 한 거야. 시청자들이 막 항의를 했나 봐요. 예. 시청자들이 막 가서 항의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 꿀잼 각이 지금 저기 고쳐졌다고. 예. 이거 우리 방송 시청자들 너무 무서워. 막 아프리카에서 막 쌍욕하고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러면 안 돼. 아, 진짜. 네. 이제 꿀잼, 지금 이제 꿀잼을 눌러갖고 꿀잼 3개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한마디를 했더니만 아프리카 애들 뭐라고 그런 거야. 예, 잠깐만요. 누구세요? 꿀잼 누름. 미안해요. 꿀잼 눌렀다고, 예. 꿀잼 눌렀다고 쌍욕해서 되게 미안하고요. 예. 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예. 자, 일단, 그래서 이제 단체 교섭권, 예. 단체 교섭권이 그래서 업은 눌렀나? 예, 지금 업들은 눌렀어요. 현재 시청자 중에, 6,000명이 시청하고 있는데 업은 4,300개야. 1,700명이 업을 안 눌렀어. 뭐 하는 짓이지? 네, 자, 빨리빨리 업들 누르시고요. 이제 이 꿀잼은 잡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체 교섭권이라는 게 뭐냐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게 단결권, 노동조합이 회사한테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그게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단체 행동권이에요. 단체 행동권이 뭐냐면, 그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체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태업, 피켓팅,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권한. 그게 단체 행동권이야. 그래서 이 단체 행동권이란 건 다른 말로 헌법에 파업의 권한이 보장되어 있었어. 헌법에 파업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기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빨갱이들이라고 욕을 했죠. 대한민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노동자가 파업한다고 빨갱이라고 욕을 했잖아. 이 사람들 전부 다 헌법 위반으로 전부 다 자격을 상실했어야 되는 거야. 예.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파업하는 노동자들더러 이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는 종북 좌파들이라고 욕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 반헌법이야. 헌법을 위배한 사람들이야.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있는 건데 그 국회의원 주둥이로 헌법을 파업을 빨갱이라고 욕을 했다. 그러면 얘는 자격을 박탈해야 돼요.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서 제명을 시켜야 되는 거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경제가 어려운데 파업을 한다? 그거 잘라야 되는 거야. 이거는 탄핵해야 되는 거야. 몰랐죠? 우리가 이런 걸 모른 거야. 국민들이 모른 거야. 왜? 안 가르쳐줬지. 안 알려줌. 이 중요한 노동 3권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온 거야. 그러면서 조중동과 KBS가 주도하는 조중동과 KBS가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에 익숙해져가지고 노동자의 권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시장 경제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가장 웃기는 쇼가 뭐냐면 이명박이 시장 경제를 살려야 된다. 예. 시장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돌아다녔어. 그래가지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이 찍어줬대.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르는 게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도 막 이명박을 찍어줬어요. 왜 찍어줬냐? 시장 경제를 살려준다 그래서. 그래서 그 시장이 마켓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명박이 얘기한 시장 경제는 자본시장이야.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겠다는 거였는데
우리 저기 시장,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 전통시장을 살려준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리고 오해를 한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에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이명박 지지했다가 쫄딱 망한 거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한 짓이 뭐냐면 영세 자영업자 죽이기야. 골목시장까지 대기업한테 다 내줬잖아. 여러분 그거 몰라요? 옛날에 이명박 이전에는 골목시장까지 전부 다 그렇게 대기업 마트가 들어오지 못했어. 규제가 있었어. 그리고서 두부니 만두니 몇 개 업종은 대기업이 뛰어들 수 없게끔 해놨었어. 근데 그걸 누가? 이 이명박이 다 규제를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시장 상인들, 소자본 시장 상인들 다 죽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를 찍을 때, 옛날에 박정희 때 우리가 먹고 살만 했으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 수를 내겠지. 뭔가 부자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이 가난한 우리 같은 것들도 먹고 살 길을 내주겠지. 그러면서 박근혜를 찍어줬어. 그런데 박근혜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박근혜가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하부지의 정치를 구경했던 때 배운 건 유일하게 뭐였냐면 독재만 배운 거야. 유경수가 죽은 게 75년이잖아요. 74년인가? 유경수가 죽은 게 74년이야. 74년이 뭐냐? 유신헌법이 만들어진 때야. 그 유신헌법이 만들어진 때 유경수가 죽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가 그 유신 독재 영부인 짓을 한 거야. 그래서 박근혜는 유신 독재집밖에 배운 게 없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정확히 74년부터 성장하지 않았어. 제대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70년대부터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에 공장이 많이 들어섰어. 그래서 이 농업 경제가 공장 경제로 많이 변화된 거야. 그런데 이 박정희가 70년대부터 뭘 했냐면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런 짓거리를 해. 그런 다음에 70년대부터 뭘 하냐면 엉뚱한 짓을 또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대자본 기업이 활성화된 건 이제 전두환 때부터였고, 그러니까 60년대는 그 제조업 중심이었어. 근데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아파트 건설. 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군 기지를 이동한다는 얘기가 있었어. 미군 기지를 저 남쪽으로 이전하겠다. 그러니까는 박정희가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지은 거야. 강남에다 아파트를 개발하고, 그 강남에 아파트 개발할 때 이명박이가 현대건설을 그래서 일을 했던 거고, 그때 재벌과 현대아파트가 그러니까 이 재벌 아파트인 현대아파트하고 이 중앙공무원들하고 결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강남 땅값이 엄청 뛰게 되는 거야. 그 강남 땅값이 뛴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공무원들이 강남의 땅을 수억을 사들여가지고 그걸로 떼부자가 되는 거야. 그게 70년대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 그게 70년대 있었던 사건. 그래갖고 그 박정희, 누구지? 전두환 부인 이순자의 별명이 빨간 바지인가 그랬잖아. 예. 빨간 바지. 건설 개발에다가 신경을 쓰면서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봐. 아파트를 건설하면 어떤 경제 발전이 되냐고. 아파트를 짓는 게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돼. 물론 이게 가령 아파트에 막노동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면, 가장 가난한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게 소비 내수 경제를 살리게 돼요. 그런데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기계로 지어. 청춘시대라는 드라마를 아파트들은 기계로 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을 때 막노동으로 끝나고 지어놓은 아파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해. 그런데 이제까지 그 70년대에 건설 쪽으로 해서 그래도 막노동 일자리를 좀 만들었고, 그래놓고 대자본을 키운다라고 그러면서 중화학공업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 중화학공업이 막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에 원전을 짓고, 그 원전이 지금에 와서 나라 경제,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박정희 때 먹고 살았다라는 그 환상은 그게 물가를 강제로 찍어 눌러서 먹고 살았던 거지,
경제가 발전해서가 아니었던 거야. 예. 경제가 발전해서 국민이 먹고 산 게 아니라 물가를 찍어 눌러놨기 때문에 시장 가서 3,000원으로 일주일치 장을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살았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다 몰랐던 거지. 우리는 막 박정희가 뭔가 잘해서 먹고 산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이제 60년대부터 60년대에는 제조업 공장들이 늘어났잖아. 제조업 공장이 늘어나서 그때는 경제 발전한 게 맞아. 제조업 공장이 막 늘어나면서 뭐가 생겼냐?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야. 제조업이라는 게 이제 사람 손으로 일하는 거잖아. 일자리가 막 늘어나갖고 옛날 같으면 저기 농촌에서 농사 지었을 사람들이 저기 도시로 가서 노동자가 되고 그런 게 옛날에 할머니들이 시골의 할머니들이 박정희를 찬양해. 그래서 왜 찬양하냐 했더니 그 이승만 때까지만 해도 보릿고개 때마다 굶어 죽었다고 자식들이 한두 명이. 그런데 박정희 때가 돼가지고 그 보릿고개를 극복했다. 먹고 살게 됐다. 그러면서 그때 집도 고치고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자녀분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8남매지. 그래서 그 8남매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저기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다 저기 서울에 가서 공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보릿고개를 극복하게 해준 게 아니야. 그 할머니의 8남매가 그때 도시로 가서 정말 그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그때 노동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전태일 평전을 읽어보면 나와요. 예, 전태일 평전을 읽어보면 그때 청계천의 노동자들이 한 건물에 한 방이 이제 여기가 바닥이에요. 천장이야. 그럼 여기 칸막이를 했어. 우리가 칸막이 그럼 어떤 칸막이야? 이런 칸막이를 생각하잖아. 가로를 나눈 칸막이. 이게 박정희 때 칸막이는 이런 칸막이야. 한 칸의 방을 두 층으로 만들어서 앉은뱅이 재봉틀을 놓은 거야. 그래서 그 앉은뱅이 재봉틀에 그 여직원들한테 여공녀들 여성 공장 노동자들에게 미싱을 돌리게 한 거야. 근데 그 미싱을 돌리게 하는 걸 14시간 15시간씩 돌리게 한 거야. 그 17시간도 한 적이 있고. 그러면 이 17시간씩 이걸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졸립겠지. 잠깐 졸면 그 공업용 미싱은 가방도 뭐 하고 신발도 하고 이러는 거라 이 뼈가 뚫릴 만큼 무시무시한 미싱이었던 거야. 거기 드르륵 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손이 퉁퉁 붓고 너무 아픈 거야. 근데 그 여공들한테 어떻게 했냐? 치료비를 주고 회복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3일치 돈을 주고 나가라 그래. 왜? 그 미싱을 놀릴 수 없어서. 그럼 3일치 받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여성 노동자들이 그냥 그 지하실방 이런 데에서 끙끙 앓으면서 3일을 버티는 거야. 그 3일치 월급으로는 병원비도 안 되니까. 자기가 빨간 약 갖다 바르고 소독약 뿌리면서 끙끙 앓고 참다가 이제 손가락이 좀 움직여진 다음에 또 일하러 갔던 거야. 그리고 이 여성 노동자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 이 공장장 새끼들이 와가지고서는 여성 노동자들을 강간하고 다른 데로 일 못 가게. 만약에 다른 공장으로 가면 내가 데리고 잤다고 내가 너 건드렸다고 소문 다 낼 거라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 기숙사에서 사는 여장 노동자들이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돈을 버는데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지금 노동자들보다 훨씬 못 받았겠죠.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굶고 아끼고 아껴서 그 돈으로 명절에 혹은 매달 부모님한테 보내드린 거야. 그러면 그 돈으로 먹고 살게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정희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줬다고.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이제 무슨 물건을 형태를 짜는 프레스 기계라는 게 있었어. 이제 그 기계에다가 뭐를 넣고 이렇게 딱 찍어 눌러가지고 판을 뜨는 그거를 프레스기라고 부르는데 그 뭐 자르는 것도 있고 뭐 형태를 만드는 것도 금형 기계라든가 프레스 기계라든가 그런 데에서 열몇 시간씩 일하다가 잠깐 졸리면 손가락 4개가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장애인 되는 거야.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뭐 하냐? 손가락 잘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넝마 뭐 이거 저기 휴지를 줍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심부름 같은 이제 막일을 가거나 국어를 하거나 그러면서 이 노동자들이 자기 자식들이 그런 고통을 당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살게 된 건데 그걸 박정희가 저렇게 지시를 잘해서
박정희가 경제적인 리더십을 잘 세워서 먹고 살게 됐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왜냐? 그 당시 내 어린 시절에 이제 또리 장군을 보러 가면 박정희가 막 모내기를 해. 모내기를 하고 막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시고 막 노동자들이 환하게 웃는 장면들이 나와.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쨌다고. 근데 그 다음 장면은 또 막 근로자 잠바를 입고 그 다음에 이 머리에다 뭘 저기 쓴 다음에 막 갖고 큰 기계 앞에서 뭐라고 손가락질해서 가르쳐. 그러면 이게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려서 경제발전 전략을 세우셨다고. 지금 찾아보면 그게 골리앗이야. 골리앗이 뭐냐 하면 이게 컨테이너 박스 실어 나르는 큰 그런 거야. 컨테이너 박스를 실어 나르는 그 골리앗한테 무슨 지시를 할 수 있었겠냐고. 근데 그런 뉴스를 가지고 박정희가 지시를 내렸다라고 그렇게 개뻥을 쳤어. 북한식 선전이랑 똑같았다니까. 어린 마음에 나는 그냥 박정희가 그렇게 멋있는 거야. 못하는 게 없었어. 그냥 박정희 죽었을 때 내가 그렇게 울었다니까. 왕이 죽었다고. 아 씨발 커가지고 그게 개뻥인 거 알고 얼마나 쪽팔렸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박근혜가 대통령 됐을 때 조선일보에서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아씨 속이 니글니글한데 치즈 먹었는데. 그거랑 똑같았던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나죠? 박근혜의 깨알 리더십. 박근혜가 깨알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막 일일이 장관만이 아니라 차관들까지 일일이 점검을 해가지고 그래서 임명했다고. 지금 알고 보니까 깨알 리더십이 아니라 순실이 리더십이더만. 맨날 수첩 들고 다닌 이유가 순실이 지시사항 적어갖고 다닌 거였고 그게 깨알 리더십으로 저기 차장들까지 막 스스로 인사를 했다. 그게 아니라 보니까 순실 리더십이더만. 지금 보니까 지랄 개지랄을 떨면서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노동삼권도 모르고 우리가 어른이 됐으니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비정규직으로 고생하는 거 보면 저 새끼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다. 전현이 어렸을 때부터 화장만 하더라. 혹시 그런 마음 드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법에 나와 있는 근로의 권리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왜? 다 똑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적이 낮다고 공부를 못했다라고 얘기했잖아. 걔 공부 잘한 거야. 성적이 안 올라갔을 뿐이야. 그러면 성적은 뭐냐? 이게 무조건 무한 경쟁으로 서열을 매긴 게 성적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대학생들, 지금 지방대학 학생들, 우리 때 경희대, 내가 지금 만약에 태어나서 지금 중고등학생처럼 공부를 했다면 지금 중고등학교 상황에서 난 경희대 못 가요. 나의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못 가서 전문대도 못 가. 우리 때는 학원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만 똑바로 알아들어도 대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전교 1등 해야 경희대를 가.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경희대를 가. 그런데 전교 5등 안에 드는 애들의 수준이 어떠냐? 얘네들은 무슨 문제 푸른 괴물들이야. 내가 볼 땐 이거는 문제가 아니거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런데 세상에 답을 척척 써. 그리고 몇 초 만에 읽고 답을 척척척척 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다 맞아. 나는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겠는데 그 애들 다 맞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는 애들이야. 근데 지금 이 상위 10%라는 게요. 상위 10% 15%가 우리 때 상위 10%하고 달라. 애들이 공부하는 수준이 지금의 고3 애들의 상위 15%의 수준이요. 굉장히 높아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고등학교에서 한 50% 한다. 여러분보다 공부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30%였다. 근데 얘네가 지금 50%다. 여러분보다 두세 배 잘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가 30% 했는데 너 새끼 50%가 말이 되냐? 그러면 안 돼. 지금 50%의 수준이 우리 때 최상위 5% 정도 수준 돼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지금 고등학교 50% 정도 되는 애들의 수준이 우리 옛날에 상위권 10% 이내에 들던 애들 수준이야. 그런데 왜 50%밖에 안 되냐? 어려서부터 전부 다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모두가 공부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야.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식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애들이 다 똑같이 노력해.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계단을 생각해라.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계단 뛰어 올라갈 수 있냐고. 틈이 없어. 다 똑같이 한 계단씩 올라가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요. 공부를 왜 못하냐 그러면 안 돼. 성적이 왜 안 나오냐? 그거 애들 탓 아니야, 요즘은. 여러분 애들 대학 가는 거 애들 탓 아니에요. 아시죠? 애들 대학 좋은데 못 가는 거 그거 애들 탓 아니에요. 자기 하기 나름이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 스카이 가려면 스카이 문과 가려면 이런저런 공모대회에 참여를 해야 돼. 그런데 웃긴 거 아세요? 그 공모대회에 당락의 기준이 없어. 아니 무슨 문학작품 이게 뭐예요? 문학작품을 내는 공모전이야. 그 공모전에 붙어야 무슨 문학과를 가는 거야. 그런데 그 공모전의 내용이 뭐냐면 컴퓨터로 써서 이메일로 보내는 거야.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이 애가 직접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아냐고. 결국은 무명 작가한테 쓰라고 해서 그걸 내도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자소서도 작가들한테 대필시키고 학원에서 그거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 학원에다가 돈을 주면 얘 학생부 종합 전형을 관리해준대. 결국 아이가 대학을 가는 건 애 능력이 아니야. 부모의 정보력과 재력이야. 정보가 있어도 재력이 없으면 못 따라가.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명문대를 간 애들한테 그 명문대생을 내 자식보다 잘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애 성적은 내 성적인 거야.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내 자식이 대학을 못 간 거지 그걸 가지고 자식한테 욕하면 안 돼. 그러면 대학을 못 갔으니까 내 자식은 망했구나. 그것도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월급 150 받으면서 알바하잖아. 비정규직 160짜리 하고. 고등학교 졸업해도 160짜리 해. 고졸과 대졸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이 무슨 대학을 갖고 있어야 자식이 대학 교수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외교관이어야 내 자식이 외교관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기업가여야 내 자식이 기업의 중역이 되는 거야. 대학교 졸업해도 150, 160 받아. 그럼 고졸과 대졸의 차이가 뭐냐?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비정규직이고, 대졸은 대학교 졸업하고 비정규직이야. 그 차이가 있어. 그런데 대학교에 보내느라고 우리는 1억씩을 쓰는 거야. 사교육비에다가 대학교 등록금까지. 해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그 애들 대학 보내는데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명이 대학을 가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이다. 그걸 우리가 옛날에 이제 2000년,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에 내가 보험회사 다닐 때, 그때 한 아이를 대학교까지 키우려면, 대학 졸업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이라 그랬어. 지금은 더 올랐겠지만. 자, 1억이라고만 쳐. 10,000명이 1억을 들인다. 그럼 얼마예요? 10,000명이 1억을 들였다. 그럼 얼마야? 1조죠. 10,000명이 1억씩 들이면 그게 1조 원이야? 그런데 대학생들이 전국에 63만 명이야. 그럼 10,000명이 1조인데 63만 명이면 얼마냐고. 63조야. 예. 63조. 해마다 우리는 63조를 낭비하고 있는 거야. 왜? 해마다 4년제 대학 졸업을 하고 63조 원을 들여서 애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이 되는 5% 미만이야. 정규직 취업된 애들이 5% 미만.
95%는 63조를 쓰고 결국 57조 정도를 쓰고 결국 그 돈은 낭비되는 돈이라고. 우리가 그 돈을 모아서 차라리 중소기업에 투자한다면, 진짜 우리가 앞으로 바뀌면 뭐가 필요하냐면 중소기업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돈이에요. 중소기업의 문제는 뭐야? 대출이 안 되는 거야. 대기업은 대리가 전화해가지고 그 지점장한테 저기 저희 부장님께서 뭐 얼마 부탁하십니다. 그러면 뭐 서류 보내세요. 그러면 팩스로만 보내도 급하게 돈 뭐 몇백억씩 보내줘. 그런데 중소기업은 1억을 받는데도 사장님이 직접 20장을 서류를 들고 쫓아가야 20번쯤 빠꾸 한 다음에 1억 원 빌려주잖아. 돈이 없어서 중소기업은 망하는 거야. 투자가 안 돼서. 자, 우리가 해마다 50 몇 조씩을 대학에다 낭비하는 돈인데 그 돈을 우리가 차라리 모아가지고 한 200조 원의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으로 중소기업만 지원해주는 거야. 정말로 특허권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만,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그 중소기업만 대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늘려서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원하면 가서 그 일자리에 가서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저녁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활동,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을 그리고 무용을 좋아하면 무용을 하고 독서를 좋아하면 독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거죠. 예. 중소기업은행이 원래 중소기업 도우라고 있는 건데 중소기업에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채 얻다가 그 사채 못 갚아가지고 부도나고 노동자들은 월급 못 받고 사장님은 다음에 이름 바꿔서 바지사장 데려다가 또 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돼.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가령 그런 중소기업에서 파업을 해. 이런 빨갱이 새끼들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저들의 물가 인상 요구가 합당한가? 가령 작년에 비해서 물가가 5%가 올랐어. 그러면 임금이 얼마 올라야 돼? 최소 5%는 올라야 되잖아. 그죠? 예. 작년에 비해서 물가가 5% 올랐으면 임금도 5% 올라줘야지. 건강보험료 임금은 안 올랐는데 건강보험료가 왜 오르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비현실적?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게 더 비현실적이지. 돌대가리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는 게 그런 게 비현실적인 거야. 이건 우리가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바꿔가려고 꿈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비현실이 된 거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런 꿈을 꿨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몰랐잖아. 그죠? 우리는 근로삼권이 헌법에 있는 줄도 몰랐고 자유민주주의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지도 몰랐고 자유주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저 개놈 새끼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또는 조중동으로 거짓말하면 그걸 줄줄 믿고 따라갔던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누구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에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집단적으로 얘기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하고 우리가 미래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야. 선동 좀 그만하자. 자, 선동 좀 그만하자 나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도 히트 친 것 같아요. 예. 내가 선동을 한 게 아니라 네가 감동을 한 거야. 귓구녕이 얇아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꺼져 새끼야. 너는 맨날 종부가 그러면서 왜 들어와. 아니 종북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온 네가 아주 불손한 놈이야. 아니 종북이 모여있으면 가질 말아야지. 안 그래? 맨날 기어들어와가지고 종부가 지랄이야. 나한테 관심 끌고 싶으면 그냥 망치부님 사랑합니다 그래. 아이 새끼들 나한테 그렇게 들이대가지고 우리 집에서 빨래한 남자 하나 있어. 아유 정말 정 나한테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 어머님한테 보여드려. 어머님 며느리감이라고. 참고로 나이는 50이에요. 얘기를 해봐. 니네 어머님이 그래 합당하다 그러면 내가 너네 집으로 들어갈게. 우리 신랑은 좋다고 내줄 거야. 어따 대고 들이대고 선동이니 종북이니 지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알아야 돼요. 백성이 깨어야 나라가 산다.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당하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 교육이 원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공교육에서 이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선생님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야. 계약직. 그래서 사회선생님이 이런 얘기 똑바로 가르쳐주면 다음에 재계약 안 해줘.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래서 이 지금 학교에서 사회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사회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못해. 그나마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그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학교는 공립이 사립보다 많아요. 공립이 사립보다 많아. 그런데 고등학교는 사립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그 공립고등학교가 아니고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니 아이들이 이런 걸 배우지 못하고 사회로 내던져져서 말도 안 되는 그들의 그 기가 막힌 너가 비정규직인데 재계약해야지 이러면서 허벅지를 주무를 때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고 너 학자금 대출금 갚아야지 이러면서 개짓거리 시킬 때 그걸 개처럼 기면서 술을 핥으면서 접대를 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은요, 우리의 무지가 만들어낸 길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내 딸이 그 임용고시 준비를 하는데 안 봐. 아니 그럼 사범대 뽑질 말든가. 사범대 뽑아갖고 저기 등록금도 다 받아 챙기고 교생실습까지 다 하게 한 다음에 왜 임용고시를 안 보냐고. 임용고시 봤어. 봤는데 몇 년째 저기가 안 나. 발령이 안 나. 그래서 계속 비정규직으로 돌아야 돼. 이런 개 같은, 아니 개보다 못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건 우리의 무지 때문이야. 예. 네가 왜 돈 못 버냐? 어디 나가서 뭐 좀 벌어와라. 못해요. 걔네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세탁소를 하면서 내 자식은 세탁일 안 시킬 거다. 왜요? 세탁소에서 자녀들을 대학교 보내셨으면, 그만큼 먹고 살게 해줬으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자녀가 명문대 나와서요, 다른 뭘 해도 그만큼 소득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 새벽 시장에 가서 돈 벌어갖고 자식 대학교 명문대 보내려고 애쓰셨으면 내 자식은 이런 새벽밥 안 먹게 하겠다. 왜요? 그 새벽밥 먹어서 일하시고 그걸로 자녀를 대학 등록금까지 대셨다면 자녀들이 그거 새벽 시장에 나와서 여러분이 버신 돈만큼 못 벌어요. 그 뭐하러 명문대를 보내냐고. 그 아까운 돈으로. 차라리 1억을 딱 키핑해 놓고 자식한테 장사를 가르치세요. 예. 여러분이 수타면의 기술자면 자식에게 수타면을 가르치고, 여러분이 옷을 수선하는 기술자면 옷을 수선하는 걸 가르치고. 사실 지금 청년들이 버는 평균 소득이 여러분의 소득보다 많지 않아요. 아니 대학교씩 나와서 놀고 있냐? 대학교씩 나왔으니까 신입사원 해야지. 신입사원 안 뽑아요.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양복 입고 신입사원 되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니까. 자식들한테 양복 입고 신입사원 돼서 대기업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대기업에 간 애들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미친 듯이 그 대기업 들어가서 경쟁해야 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프리젠테이션 그거 만들어가지고 다 준비 다 했는데 사장님 둘째 아들이, 회장님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지가 발표하고 지가 칭찬받고 가져가. 그게 내 자식들의 고통이야. 대기업에서 성공하는 길은 아버지가 대빵이거나 아니면 대빵에 똥꼬를 긁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이 무슨 신입사원 공채 이런 거에 애들한테 신경 쓰게 하지 말자. 내 자식이 춤을 좋아해. 그럼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춤을 좋아하는데, 춤을 좋아하면서 자기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자기는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안 불행한 거야. 꿈이 있다면 안 불행한 거야. 이 외국에도요, 많은 그 예술인들이 생활비를 버는 일 따로 해요. 생활비를 버는 일 따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따로 해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처음부터 막 그 오디션에서 딱 합격해가지고 처음부터 주연되고 그래야지 성공한 건 줄 알아. 외국의 이 배우들은 보면 우리가 얼굴을 알게 됐을 때는 굉장히 나이가 든 상태야. 외국의 아역 배우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배우들은 이미 우리가 얼굴을 보게 됐을 때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때 얼굴을 알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무수히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정말 밑바닥에서 접시 닦으면서 20년 동안 오디션을 본 거야. 그래서 그 20년 동안 오디션을 보면서 경험을 쌓아서 단역이라도 따내고 인상 깊은 연기를 하고 그래서 성공해서 우리 얼굴에 띄는 거예요. 우리 눈에 띄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 어려서부터 아이돌, 그래갖고 요즘에 아이돌들이 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 특징이 뭐야?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춰. 그런데 아이돌이래. 그래서 알고 보면 부모가 잘 나가. 그래갖고 부모들이 막 회사 동원해가지고 막 띄워주고 행사에 불러주고 얼마 못 가. 지들끼리 또 싸워. 니네 아빠 뭐해? 우리 아빠 뭐해? 이러면서 싸움박질해. 그러다 망하는 거지. 길거리 캐스팅 그거 다 가짜인 거 아시죠? 길거리 캐스팅 그거 학원에서 다 호객행위 하는 거야. 나도 연예인하고 나랑 한번 해볼까 해. 이쁘장한 애한테 명함 주면서 부모님이랑 한번 같이 와봐. 너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놓고 뭐하냐? 자, 이 애가 너무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 얼굴 여기 딱 고치고 그리고 지금부터 훈련을 좀 받자. 그래가지고 뭐 서 있는 자세부터 교정받아야 되겠네. 요가 선생님 붙이고 뭐 발레 선생님 붙이고 비용이 얼굴 고치는데 얼마? 뭐 선생님 얼마? 그래갖고 이제 돈 내라 그래. 그리고 기본 한 달에 한 3천 정도 들어가실 수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이렇게 이쁘게 자식 낳으셨는데 여기서 멈추시겠어요? 3천인데 요즘에 뭐 장동건이 한물 갔으니까 공효진이가 요즘에 한 100억 버나? 집 팔아가지고 막 학원비를 내는 거야? 그러다 자식 망하는 거야. 그거 다 학원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 하느냐? 성형외과에서 커미션 받고 요가 선생한테 커미션 받고 그러는 거야. 그게 신종 사기예요. 브로커예요. 그리고선 오디션 프로 내보내지만 오디션에서 1등하고 잘된 애들이 없어. 그죠? 오디션에 나왔을 때는 막 엄청 막 노이즈 마케팅. 어머 제가 나쁜 애라며? 어머 제가 옛날에 그랬대. 어머 너무 감동이야. 다 댓글 부대야. 오디션 끝나면 아무도 관심을 안 둬. 그 팬들 다 어디 간 건데. 그거 다 연예기획사에서 그 알바 돌리는 거야. 서인국 하나 남았지. 그런데 나는 서인국이 연기로 오디션 통과한 줄 알았더니 노래했다며. 노래로 오디션 통과했는데 왜 음반이 없어? 걔네 잘생겼으니까 배우 하는 거 아니야. 서인국이 노래로 오디션 통과했다며. 내가 알고 있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디션 통과해갖고 노래 계속하고 있는 거 악동 뮤지션 말고 없는 걸로 알아. 그죠? 제일 활동 많이 하고 음반을 제일 많이 내는 게 악동 뮤지션이야. 나머지는 왜 안 되냐? 음악을 스스로 쓰지 못하는 애들, 음악을 스스로 작곡하지 못하는 애들은 음반을 못 내는 거야. 허각도 거의 여러분 생각해봐요. 허각도 별로잖아. 허각이 몇 년에 한 번씩 한 곡 나오지 않나? 잘 생각해봐봐. 버스커는 벚꽃 엔딩 하나로 먹고 사는 거고, 허각은 몇 년에 한 번 나오는데 그렇게 인상 깊은 노래는 한두 곡밖에 없는 거고.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보자고. 벚꽃 연금으로 버스커는 이제 먹고 사는 거고, 그리고 워낙 음색이 뛰어나고 걔도 그 싱어송라이터들은 먹고 살아요. 보니까 오디션을 통과했는데 노래하는 애들 중에 싱어송라이터, 자기가 작곡하고 작사할 수 있는 애들은 음반을 낼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없는 애들은 뭘 해야 돼? 누가 곡을 써주고 작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획사에서 돈을 투자 안 하면 음반을 못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음반 기획사들이 막 애들 막 어마어마하게 띄워가지고 막 뭐 꽃미남들 다 빼다가 막 뭐 머리에다 색칠하고 막 얼굴 깎고 막 이래가지고 데뷔시켜. 그리고 음반도 안 내줘. 그 다음에 실실 뭐 이렇게 단역 배우로 내보내다가 안 되면 팀 해체하고 갑자기 우통 까고서는 막 노출신 시키고 아니면 중국에다 팔아먹고. 이제 중국도 안 사줘 애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연예인병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연예인병을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아이들이 대부분 불행해지는 거야. 실제로 이 100만 명의 연예인 지망생 중에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애들은 100명도 안 되잖아. 스타는 100명이 아니야. 예. 스타는 100명도 안 돼. 예. 결국은 기획사에다가 그 음반 제작비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 보면 쟤는 노래에 영혼이 없어. 그 오디션을 통과한 어떤 가수인데 맨 명곡 리메이크만 해. 근데 이 원곡하고 같이 들어보면 얘 노래에는 영혼이 없어. 근데 얘는 자꾸 음반을 내. 자꾸 신곡이 나와.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부자래. 야,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음색에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신곡을 내는 애들의 특징은 부모가 부자야. 그 나중에 보니까는 그 저기도만 뭐 누구누구가 영입된다는 얘기를 알고 주식 먼저 샀다가 팔아먹고 이래갖고 주식 결국 부잣집 자식이라 주식으로 돈 벌었어. 그런 짓 하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예, 이 연예인들 이것도 요즘에는 금수저 집안. 그 유명한 여자애도 있잖아. 아버지가 저기 무슨 누가 작가라 해가지고 연기도 못하는데 계속 여주인공보다 많이 나오는 조연.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이 잘못된 연예계. 특히 이 연예계의 문제가 뭐냐면 걔 누구였니? 그 여자애 죽은 애들 죽은 여자애 아니 리스트 장자연 같은 여자가 장자연 같은 애들이 대부분이 상당수 있는 거 아니야. 기획사에서 아예 부잣집 자식들은 그렇게 부모가 빵빵해주면 그 부모의 연으로 얘네들 갑자기 뭘로 띄워? 모델로 띄우는 거야. 아니 노래도 못하고 연기도 못하는데 갑자기 예쁘게 사진 찍어갖고 CF로 떠. 뒷배경이 있는 거야. 아니면 대부분의 불쌍한 여자 연예인들은 죄 성상납 시키고 이제 여자만 성상납 하는 게 아니라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살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당하다 자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장자연이 자기가 언론사 대표들한테 어떻게 당했는가 생리 중이라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성상납을 강요당했다. 그렇게 유서를 쓰고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유서의 그 유서를 싹 없애버리고 그 유서 내용을 공개했던 전 매니저만 처벌받았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그걸 덮기 위해서 박연차 리스트를 띄워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죽을 때까지 괴롭힌 거고. 이게 그래서 솔직히 연예인으로 뜬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누가 있어? 아프리카가 있잖아. 아프리카에서 자기의 재능을 뽐내고 정말로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연예인들이 아무리 가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자본에 밀리는 연예인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나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예. 우리 나는 맨 처음에 아프리카를 와서 내가 딱 본 게 뭐였냐면 이거 가능성 있는 사업이다. 100만, 내가 볼 때 아프리카에도 지금 많지 않아요? 연예인 지망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 이 연예인 지망생들이 내가 볼 때는 그 기획사 100날 쫓아다녀봤자 그 새끼들 그거 뭐 성상납만 시키지 도움 안 돼. 스폰서한테 돈 뜯어오라고 그런 거나 시켜. 차라리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재능을 보여주라고.
그러면 내가 볼 땐 여기에서 재능 있는 사람들은 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가 젊은이들의 재능을 발굴하는 이 사업을 개척해 놓으니까 요즘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어중이 떠중이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도 뭐 상납받았다. 그거 헛소문인 거 알죠? 아프리카에서 성상납받았다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나중에 그 아프리카에서 성상납받았다라고 얘기했던 BJ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허위사실이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가 안 나와. 망치 부인이 허위사실로 구속됐다. 그 얘기만 보도하고 허위사실 무죄 받았다는 얘기 보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남자애가 자기가 잘못했다. 거짓말했다. 허위사실 유포했다라고 아프리카에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 근데 아무도 몰라.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예. 굉장히 무책임한 거야. 그러면서 아프리카가 성산화 받았다? 나도 아프리카에서 방송해요. 난 이제까지 아프리카에다 뭐 하나 해준 게 없어. 내가 아프리카에서 맨날 받아먹기만 했지. 내가 사장님한테 물 한 잔 떠준 게 없다고. 어따 대고 무슨 성상남 얘기가 나오고 상남 얘기가 나와. 내가 볼 때는 이 아프리카가 근데 이런 게 있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길 수 없으면 자기가 경쟁 상태로 생각한 사람을 막 욕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아프리카를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엔 규칙이 있어요. 뭐냐? 절대 다른 BJ를 비방하면 안 돼. 절대 다른 BJ를 비방하면 안 돼요. 누구 다른 BJ를 언급하면 또 왜 공식적으로 지목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BJ 자격을 박탈당해요. 그래서 우리 방송은 어때? 타 BJ 발언하면 모두 블랙이야. 지금 보니까 무슨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남자 BJ들이 연합방송을 했는데 그분들이 망치 부인을 게스트로 모시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농담이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망치 부인 누구 아세요? 자꾸 물어보는데, 예. 저는 그분들이 부르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르겠니? 너 같으면 같은 시간에 이쁜 언니 아들이랑 만나지. 아줌마 불러 할 얘기가 뭐 있겠어. 네. 어쨌거나 나는, 예. 우리 철구님이, 게스트, 여비제이들하고 방송을 많이 했는데 망치 부인하고는 못 해봤다. 나도 철구님하고 방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하고 싶어요. 네. 옛날에 우리 아프리카 시상식에서 만났는데, 잘생겼더만. 예. 그래도 물어봤어. 성형수술했냐고. 그랬더니만 양악수술했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철구님을 딱 봤을 때, 뭐라 그러나, 굉장히 착한 눈빛이었어. 내 사람을 딱 보면 알잖아. 잘생겨서가 아니라, 사람을 딱 보면 눈빛을 봐요. 눈빛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딱 와. 내가 얼굴을 딱 보면 그 눈빛을 봐. 사진은 눈빛이 안 나와. 근데 딱 직접 실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눈빛에서 얘가 사기꾼인지 아닌지가 딱 나와. 얘가 양아치인지 아닌지가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목소리를 딱 들으면 이 목소리도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나와.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철구님은 그동안 아프리카에 알려진 모습은 실체가 아니야. 내가 볼 때 철구님은 아프리카에 알려진 건 컨셉이야. 예. 장애인 비하? 아유. 나도 옛날에 그 병신이라고 얘기해갖고 혼났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의 습관들. 이거 고쳐야죠. 일부러 그랬다면 욕먹어 마땅해요. 예. 일부러 그랬다면 욕먹어 마땅한데 어쩌다가 나도 실수해가지고 경고 먹고 그래. 아프리카의 BJ들 중에요. 사실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내가 이제 그렇게 욕먹던 BJ 하나 도와줬지만 나중에 배신당하고. 그래도 나는 그때 잘했다라고 생각해. 왜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나를 이용했던 사람도 있죠. 나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의 이미지를 벗어보려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때 왜 만나냐고 나한테 욕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그때 가서 도와줬던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 안 해. 후회도 안 해.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도와달랄 때 도와줬고, 그런데도 지가 나를 배신했고, 그럼 그건 그 사람 잘못인 거지. 그 사람의 죄인 거지 내 죄가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아프리카에 대해서요, 악플러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악플러들이 되게 많은데, 장애인 비하 떠드는 애들, 솔직히 나는 그게 장애인 비하인지 몰라. 그런데 지네들은 그런 말을 자꾸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알아들은 거야. 솔직히 얘기해갖고 지난번에도 아프리카에서 무슨 장애인 비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네들이 먼저 그렇게 막 채팅창에 써. 그래서 그거를 따라했는데 그걸로 시비를 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BJ들을 일부러 괴롭히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그런 인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BJ들한테 일부러 덫을 놓고 그 덫으로 실수를 유도하고, 그리고 막 일부러 화를 내게 해. 막 화를 내게 해서 쌍욕을 유도한 다음에 딱 쌍욕 녹화해갖고 갖다 주고. 지네가 먼저 그렇게 유도해놓고 그 유도에 대해서 반응한 BJ들을 녹화 떠가지고 신고질하고 막 그래. 걔네들이 난 다 한패라고 보고. 내가 사실 철구님한테는 왜 미안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난 솔직히 미안하다고 생각해. 왜냐? 사실 옛날에 우리 아프리카는요, 마음껏 욕도 하고 소위 공영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개인방송으로 자기 사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어. 그래서 나도 이빨을 뽑아 짤짤하고 손가락 분질러 윷놀이하고 그런 얘기를 하루 종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검열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명박 중반 들어서면서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검열이 심해지고, 뭐 말 조심하라고 그러고, 무슨 장애인 비하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가 생기는 거야. 아니 지네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더니만 이제 아프리카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당한 게 철구님이야. 솔직히 철구님이 그 당시에 막 고초를 겪은 게 나 때문이라고. 아프리카에 잘 나가는 남자 BJ들이 악플에 시달리는 건 나는 나 때문이라고 봐. 왜냐? 그 시점들이 교묘하게 내가 대박친 다음이야. 내가 쟤네들의 어떤 설계, 쟤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제3정당 만들어서 명바타 띄우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떤 남자 BJ 사건을 터뜨리고, 항상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철구님이 몇 번을 당했어. 근데 그 당한 시점이 언제냐면, 내가 뭔가 메르스라든가 뭔가에 대해 중요한 얘기를 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우리 방송 시청률이 확 올라가고 얼마 안 되면 꼭 BJ 사고가 터져. 잘 생각해봐. 항상 내가 뭔가 이렇게 쟤네들의 비밀, 언론이 알려주지 않고 저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딱 이거 이런 거 아니니? 그리고 딱 얘기해갖고 시청자들이 맞는 것 같아 이러고 쫙 퍼지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뒤에 꼭 남자 BJ들이나 여자 BJ들 사건이 터져. 나는 그게 의도라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요, 쟤네들이 하루 종일 모든 BJ들을 감시해요. 특히 우리 방송은 24시간 감시해. 채팅까지 감시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채팅까지 다 감시해서 그걸 활용해서 날 괴롭혀. 고소고발하겠다고 그러고. 그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 일부러 내가 한 방 딱 대박 치면 그 다음에 꼭 아프리카 BJ들이 당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서주길 대표님한테도 죄송하고, 그 문용식 사장도 그래서 잡혀갔었어. 아프리카에서 옛날에 광우병 소고기 문제가 아무도 다루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이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아프리카에서 설명을 한 거야. 2008년 5월 3일에 5월 4일인가에. 그러자 아프리카의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졌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 현장 생중계 내가 2월 달에 보여줬고,
그 5월달에 라쿤이라는 친구가 현장 생중계를 나갔고,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광우병 시위가 아프리카가 성지가 된 거야. 그래서 문용식 사장이 잡혀갔어. 그 다음에는 이제 서수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잡혀가진 않았는데 대신에 아프리카의 BJ들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프리카 BJ들이 당하는 걸 보면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하고, 옛날에는 아프리카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사실 지네들은 그런 짓 안 하냐고. 지네들은 장애인 비하 안 해? 지네들은 더 나쁜 짓 하고 살잖아. 그러면서 왜 아프리카 BJ들을 그렇게 괴롭히냐고. 일부러 설계해서. 아니 그 BJ들이 날이면 날마다 그런 잘못을 하냐고. 일부러 지네가 막 괴롭히고 속상하게 해서 욕 한마디 하면 그거 녹화 떠갖고 신고하고. 예. 이게 내가 볼 땐 전부 다 국정원이야. 실제로 오늘 아침인가? 오늘 아침에 내가 헌재 재판소에 가보세요 라고, 자, 내가 쓴 채팅은 딱 한마디야. 헌재 재판소에 가보세요. 그런데 채팅창 바로 헌법재판소에 망치 부인이 자기 시청자들을 선동했다 그러고 올라오더라고. 그 시간에 보고 있었다는 거야, 국정원에서.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서 댓글 쓰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예. 아이, 합방할 마음이 있다니까. 시간만 맞으면 나는 합방할 마음이 있고, 내가 진짜 철구님 시청자들한테 가서 사과도 하고 싶고, 철구님 방송 못하고 고생했었던 거, 그거 늘 내가 어떤 정치적인 비판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진짜 미안하다. 나는 얘기하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 최근 군대 문제로 우리 방 시청자들 중에서 최근 군대 가라. 내가 다 블랙 걸어. 이유가 뭐냐? 최군이 병무청에서 다 확인해서 받은 거잖아. 그 최군이 군대 갈 때는요, 지금처럼 그렇게 아무나 군대 가던 시절이 아니야.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못 갔어. 정신치료를 받았다든가 정신과 약을 먹었다든가 그러면 못 갔어. 왜? 총을 주기 때문에. 예, 총을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 조금만 문제가 있다, 우울증을 앓았다, 그러면은 군대 못 갔어요. 왜냐면 총으로 막 수십 명을 죽일 수 있잖아. 실탄을 주기 때문에. 그거 우리 때는 다 알아, 그거. 예. 다 갔어요? 대부분 다 갔어요? 대부분 다 갔어요. 헬토끼 살려내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원래 가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걔네들 군대 가가지고 따로 그린 캠프에 모여 있어. 지금 최군이 몇 살인데? 너랑 동갑이야? 그때 못 갔어. 자, 그러면 최군만 안 갔냐? 여러분 그 누구예요? 이명박 때 장관 자식, 이명박 때 장관 자식들도요 군대 안 갔어요. 근데 군대 안 간 이유가 정신 이상으로 안 갔어. 그런데 그 이명박 때 장관 후보 자식이 군대를 안 갔는데 이유가 정신 이상이야. 그러면 정신 이상으로 군대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이전에 처방받은 기록이 있어야 돼. 군대 이거 뭐 신체 검사하기 한참 전부터 얘가 치료를 받았다라는 진료 기록이 있어야 돼. 진료 기록이 없었어. 그런데 진료 기록이 없었던 앤데 정신 이상으로 군대를 안 갔어? 그런데 명문대 나와서 취업은 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진료 기록도 없고 처방 기록도 없는데 정신질환이라고 군대 안 가고 걔는 그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취업을 했다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얘는 국민 세금으로, 그 부모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려고 했던 거야. 그런 자식들은 잡아야지. 치료 기록이 없고 진료 기록이 없는데도 정신질환이라는 핑계대고 군대 면제받은 새끼들, 그런 것들은 잡아 족쳐야지. 그런데 이거는 병무청에서 문제없다라고 인정을 했고 법원 판결도 받아냈는데 그걸로 계속 시비를 걸면서 괴롭히는 거, 이거 망치분한테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실제로 정말 최군더러 군대 가라라고 글 쓴 애들, 황교안 군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싸웠냐고.
너네 최군 군대 가라고 댓글 쓴 애들, 너네 황교안 군대 가라고는 왜 안 하는데? 피부에 두드러기 걸렸다라고. 그런데 두드러기를 치료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군대 안 갔어. 그런 놈이 지금 총리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해. 너네 걔네들한테 뭐라고 얘기해봤어? 한마디라도 황교안한테 가서 황교안도 군대 가라 해봤어? 안 했잖아. 그런 놈들이 먹어야 될 욕인데, 그 최군 사건이 내 기억에는요, 황교안이 총리로 내 기억엔 그래. 한번 찾아봐봐. 황교안이 미필로 군대 안 갔다. 그러니까 피부병으로 군대 안 갔다는 문제가 총리 인준에 문제가 됐어. 그래갖고 총리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갔고, 군대 안 간 이유가 피부병이었고, 그런데 그 피부병에 대해서 진단 기록이 없다. 그 문제가 막 터졌는데 갑자기 최군 군대 가라 운동이 터지더라고. 내가 본 건 그 시점이야. 시간 한번 찾아봐봐. 딱 그때 맞지? 내가 볼 때 최군 군대 가라고 아프리카에서 지랄한 애들, 내가 볼 때는 국정원이야. 왜냐? 여러분, 유승준이가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알죠? 유승준 문제가 언제였냐면 이회창 자식들 군면제 터졌을 때야. 이회창 자식들이 군면제를 받았는데 체중 미달로 안 갔다. 그런데 그때 이회창 아들의 친구들이 걔 그렇게 마르지 않았었다. 그래갖고 문제가 된 거야. 대통령 후보인데 그때 유승준 문제가 터진 거야. 그래갖고 유승준 욕으로 막 몰고 가서 결국 유승준 추방시켰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예. 자, 나는요, 유승준을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 아니야. 유승준을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 아니라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유승준에게 분노하는 놈들 치고, 지금 우리나라의 검은머리 외국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애들이 없어. 무슨 얘기냐? 유승준이가 어떤 애야? 걔가 외국인 국적을 선택해가지고 군대 안 간 애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자녀 중에 33명이 외국 국적을 선택해서 군대 안 갔어. 왜 걔네들한테 아무 말 안 하니? 박근혜 정부의 33명의 자식이 외국 국적을 선택해서 군대 안 갔다고. 걔네들한테 왜 욕을 안 해? 최군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고위공직자야. 고위공직자는 억대 연봉이라고. 국민 세금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새끼들이 외국인 국적을 선택해가지고 군대 안 간 게 33명이야.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야. 이명박 박근혜 5년 동안 외국 국적을 선택해갖고 군대 안 간 애들이 16,000명이야. 너네 왜 걔네들 욕은 안 하냐고. 그래놓고 맨 최군만 군대 가래. 이중잣대죠. 예. 그것도 모르면서 왜 최군만 욕을 하냐고. 최군은 병무청에서 공증해 준 건데 그걸 왜 최군한테만 그래. 여러분이 낚인 거예요. 여러분이 낚인 거야. 이게 국정원 수법이에요. 국정원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낚은 거예요. 원래는 이게 황교안 미필 문제랑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자녀 33명이 국적을 포기해서 군대 안 간 문제랑 지난 5년 동안 16,000명이 국적 포기 병역 면제라는 사건을 덮기 위해서 아프리카가 핫하니까 아프리카의 BJ 하나를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막 주도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프리카 망했다. 아프리카의 시청자 줄었다. 안 줄었대. 도리어 지금 아프리카에 게임 BJ들이 아프리카에 새로 들어왔다며.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의 방송 하나에 최대 시청률이 막 나오고 있어. 그런데 아프리카 시청자 줄었다. 아프리카 망했다. 그게 일부러 그러고 다니고. 걔네들 다 국정원이야. 그런 일을 아프리카가 겪는 건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아프리카에서밖에 방송을 할 줄 몰라서. 예. 내가 아프리카에서밖에 방송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의 다른 BJ들이 이 일을 당하는 거야. 원래 아프리카가요, 쟤네들 타겟이 아니었어. 근데 언제부터 타겟이 됐냐 하면 2010년 5월이죠.
2010년 5월인가 2011년 5월인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방아타령 사건 그거 언제인지 찾아봐. 방아타령 사건이 뭐냐 하면 5.18 행사장에서 방아타령을 연주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 방아타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방아타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노인들 회갑잔치나 칠순잔치에 노인분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백년해로 하세요. 그러면서 이 방아라는 게 옛날에 조선에 물레방앗간이 옛날에 모텔 아니야. 거기 사랑이 꽃피는 공간이었어.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방아타령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성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야. 여러분 진주 아리랑도 야한 거 알죠? 진주 아리랑인가 그 노래 보면 가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진짜 야해. 모진 놈 만나서 뒤통수 깨졌는가 뭔가 모진 년 만나서 무릎팍 깨졌네. 그 성적인 내용이야. 근데 이 방아타령이 그렇게 성생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건강해서 성생활을 행복하게 하세요. 그런 뜻으로 나온 노래가 방아타령이야. 그런데 그 방아타령에 대해서 세상에 5.18 때 5.18이 뭐야? 그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때 굉장히 많이 장애인이 돼요. 총 맞고 막 이래가지고 장애인이 돼. 그 두들겨 맞고 이래가지고 그 장애인이 된 분들도 많아. 그래서 장애인과 사망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대통령 편지를 대신 읽으러 올라가는 총리한테 방아타령을 연주하겠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게 그 5월 18일 새벽 2시야. 그래서 내가 딱 그랬, 이거 심각하다. 이게 만약에 나갔는데 광주에서 그 시청자들이 그냥 앉아있다면, 그 시민들이 앉아있으면 이건 모욕당한 거고, 만약에 거기서 막 뭐라 그러나 뭐라고 막 반대를 하면 이걸로 광주를 폭도라고 비유할 거고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BJ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아프리카 BJ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방송에 제목을 달았어. 그랬더니만 그때 그 누구였지? 그 저기 나비다한 BJ님, 그 잘생긴 남자 BJ 까루님이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세요 망치부인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 7분 동안 설명을 해. 7분인가 8분 동안. 그랬더니만 그거를 녹화를 딱 떠가지고 그때 생방송하고 있는 여자 BJ들 방에 싹 돌린 거야. 그러니까 여자 BJ들이 그 녹음 파일을 다 돌렸어. 같이 다 틀었어. 그래갖고 그 당시에 생방송을 보고 있던 그 몇십만 명의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야! 안 되겠다! 이래갖고 네이버에 가서 방아타령을 이제 검색을 한 거야. 그래갖고 오마이뉴스가 뜨게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8시간 만에 오전 10시에 기념식에서 방아타령 연주가 안 돼. 방아타령 연주를 못하고 그때 안치환의 노래로 대체가 되는 거야.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해낸 일이었어.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떤 코겔도 전화해서 도와주겠다. 그래갖고 네이버에 검색어 1위로 방아타령이 올라가요. 8시간 동안. 그 뒤부터 아프리카가 당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까루님 방에 어떤 놈이 자기 이메일을 빨리 확인해달라. 지금 까루님 급해요. 메일 좀 확인해주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이 까루님이 아무 생각 없이 메일을 딱 열었는데 남자 성기 사진이 올라온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딱 스샷 떠갖고 까루가 성기 보여줬다. 이러면서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제재 조치를 당했어. 그 다음에 몇 놈들이 이거 봐라. 이 얘기 하니까 지금 들어와갖고 시비 건 놈들 봐. 막 그 동물 성기사진 이런 걸 메일로 보낸 다음에 지금 빨리 열어보라고 급한 얘기라고 그래가지고 열어보면 그게 덫이었던 거야. 그래서 까루님이 한 1년인가 2년을 방송을 못했어. 한 1, 2년 동안을요 그 악플러들이 계속 괴롭힌 거야. 이거 팩트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 다음에 최군님이요 아프리카에 맨 처음에 방송하러 와서 우리 방송에 와서 자기 최군이라는 사람인데 방송할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방 팬이라고 채팅도 했었어. 그래서 최군님을 쟤네들이 찍고 있다가 그 황두드레기 그 총리 문제가 터지니까 최군 군대 가라 사건 터트린 거야. 그렇게 교묘하게 시점들이 다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때 저기 뭐야 장애인 비하 발언인가 뭔가로 철구님이 막 고초를 당할 때가 메르스 아니면 뭐 세월호 아니면 이런 거였어. 망치부인 방송에 막 시청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정권에 대한 비판이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때 그때 철구님이 2번인가 당했어.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는 거야. 사실 철구님은 옛날부터 이렇게 기분 좋게 그냥 그분의 방송은 그 캐릭터가 있었던 거야. 아, 벽에다 똥 바르던 장면은 정말 진짜 똥인지 잘 모르겠지만 벽에다 똥 바르고 막 어마어마한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랬던 철구님인데 그게 그냥 아프리카의 특징이었어. 그게 그 철구님 컨텐츠였다고. 우리나라 어떤 법에도 똥 바르는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안 나왔어. 아니 심지어 옛날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다 똥바가지도 퍼부었는데 그게 된장이었어. 근데 좌우지간 그런 컨셉으로 방송할 수 있는 게 자유로운 개인 방송 아니야. 뭐 자기 성기를 보여주면 이건 범죄야. 여자애가 자기 가슴을 드러내면 범죄야. 근데 그게 아닌데도 아프리카는 유달리 괴롭히는 거야. 아프리카를 유달리 괴롭히는데 그게 또 사건이 있어. 아프리카에서 쫓겨난 애들이 앙심을 품고 아프리카만 녹화 떠가지고 계속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신고하고 그 지랄하는 거야. 그리고 지네는 벗고 방송하는 사이트에서 방송하고 지네들은 벗고 방송하는 사이트에서 방송하면서 아프리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신고질을 하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새끼들이지. 개놈 새끼들. 아니 좀 억지가 있다라고 생각돼. 왜 들어? 나가. 그러면서 꼭 억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 실망했다. 나도 너한테 실망했어. 꺼져. 내가 너한테 뭐 듣고 싶은 얘기 하니까 꺼지라고. 아주 지금 요원들이 난리가. 맞는 거네. 그치. 지금 최군 군대 가라고. 최군 군대 가라고 황교안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어 지금. 이런 걸 보고 인증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 시점 맞죠? 최군 군대 가라 사건이 황교안 총리 그 청문회 때 나온 얘기 맞지? 황교안 군대 문제, 황교안 미필이 언론에 막 나왔을 때 그때부터 그 최군 군대 가라 사건 터진 거 맞지? 그지? 야, 이 새끼들 진짜 내가 그동안 이걸 몰랐거든. 그런데 조금 아까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혹시 그때가 그때 아니냐? 근데 이 지금 채팅창에 맞다 공교롭게도 시점이 맞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와, 이 미친놈들이 와가지고 막 억지가 어쩌다는 둥 시비가 장난이 아니야. 중계방에. 맞죠 그거? 그건 아님 뭐가 그건 아님이야? 뭐가 그건 아님이야? 아니란 근거를 대봐. 황교안이 총리된 시점 근처에부터 최군님을 괴롭혔어. 그치? 황교안이가 그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지지율 1등이잖아. 그치? 야, 이거 봐. 존나 웃기네, 망부. 어때? 니네 이제 진실이 드러나니까 막 웃긴다 어쩐다 이러는 거지? 야, 이 새끼들아. 와, 그거였구만. 난 바보였어. 지금에 알았어, 지금. 황교안이 님 친구인가? 잠깐 어디 갔어? 잠깐만요. 뭐라고? 황교안이 님 친구인가요? 야, 나 친구 가려 사겨. 내가 개나 소나하고 어울리는 줄 알아? 나 이제까지 듣던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이네. 내가 황교안 같은 애랑 왜 친구를 삼냐? 나 진짜 날 모욕하는 거지.
야, 이거 보니까 맞구만. 응. 맞아, 이거야. 지금 그 최군 군대 가라 이 문제 터진 시점이 황교안 군대 문제 터졌을 때야. 그쵸? 뉴스 찾아봐. 그 뉴스 찾아봐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황교안이가 총리로 얘가 이제 그 이명박 때부터 중앙정부에서 일을 했어. 이명박 때부터 중앙정부에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명박 때부터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법무부 장관이 돼. 근데 법무부 장관은 그 국회에서 총리 인준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인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장관은 청문회만 하고 청문회에서 그 채택을 안 해도 임명하는데 뭐 크게 비난 안 받아. 그런데 박근혜는 지 맘에 안 들면 무조건 끝까지 장관을 못 하겠어. 그게 박근혜가 이제 청문회 제도를 지가 만들었잖아.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 때 아무도 장관 못하게 하고 지랄하고 총리를 몇 년 동안 못하게 하고 그랬어. 김대중 노무현 때. 근데 황교안이가 총리로 이제 총리 청문회를 하게 돼. 황교안 청문회 찾아봐. 황교안 총리 청문회. 그게 중요한 거야. 황교안이 이제 총리를 하게 돼. 근데 그때가 뭐냐면 내 기억에 2014년 15년 정홍원이가 이제 그 아나바다잖아. 아까 나간다고 했는데 바꿀 놈이 없어서 다시 쓰는 총리. 그러다가 정홍원이가 2015년인가에 자기가 막 진짜 총리로 오래 할 것처럼 또 막 대대적으로 뭘 발표를 했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정홍원이 잘려. 문자로 통보받고 잘리고 황교안이 지명이 돼. 그지? 황교안이 지명이 되면서 그때부터 황교안에 대한 이제 그 청문회가 시작이 돼. 2015년 6월이야? 그래가지고 2015년 6월 달에 망상 부인 나왔어요. 예. 자, 어때? 이런 걸 보고 인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교안이 총리 인준이 됐는데, 총리 이제 청문회를 들어가는 거야. 근데 총리 청문회가 되면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돼. 예. 총리는, 여러분 지금 막 들어와갖고 방해한 애들 때문에, 이게 중요한 얘기야. 고맙다 얘들아. 먼저 달려와가지고 그냥 시비 걸어가지고 이렇게 블랙이 걸려주면서 사인을 보내준 님들에게 진심으로 땡큐해. 자 이제 우리 황교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황교안이가 이제